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멕시코에게 0대1로 아쉽게 패배하며 이번 대회에서의 희망적인 출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앞서 체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띄웠던 만큼 이번 패배는 더욱 뼈아프고 씁쓸하게 다가왔는데요. 특히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가 경기의 승부를 갈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패배로 멕시코는 조별리그 2연승을 기록,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조 1위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고 멕시코가 체코에 패한다 하더라도 승자승 원칙에 따라 멕시코가 조 1위를 확정짓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월드컵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대한민국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월드컵 역사상 우리나라가 멕시코에게 3전 전패를 기록하며 멕시코가 우리를 상대로 가장 많이 이긴 국가가 되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 결과는 대한민국 축구팬들에게 익숙한 월드컵 2차전 징크스도 재확인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대표팀은 월드컵 2차전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 불운이 이어져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남아공과의 마지막 경기가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반드시 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남아공전에서 패배하고 체코가 멕시코를 잡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경우 조 4위까지 떨어져 조별리그 탈락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남아공전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한다면 16강 진출은커녕 조별리그 통과 자체가 어려워지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아공 역시 체코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토너먼트 진출의 희망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남아공과의 경기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 내용 냉철한 분석. 이번 경기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패할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점유율, 슈팅수, 기대 득점치, XG,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 및 패스 횟수 등 주요 공격 지표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멕시코를 압도적으로 몰아붙인 경기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유효 슈팅은 경기 후반 80분이 지나서야 겨우 나왔으며 그마저도 후반 막판 교체 투입된 조교성의 헤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격 전개가 여전히 답답하고 제한적이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내내 뒷공간이 철저히 봉쇄되어 공격 전개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황인범과 이강인 두 미드필더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패턴이 고착화되면서 다른 공격 자원들이 충분히 활약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실점 장면 집중 해부. 실점 장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번 골은 수비진 전체의 조직력 문제라기보다는 선수 간 소통 미스에서 비롯된 개인 실수였습니다. 선수들 간 간격 붕괴나 전술적 허점보다는 김승규 골키퍼와 이기혁 수비수 사이 쌓인 플레이가 맞지 않아 발생한 상황으로 멕시코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낸 득점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내준 실점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도 김승규 선수의 골키퍼 실책으로 분류되었는데 공중볼 처리 과정에서 캐칭이 완벽하지 못했고 오히려 펀칭 클리어가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었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이 실점 장면만 보면 두 선수 모두 아쉬움이 남지만 김승규 골키퍼가 없었더라면 더 큰 실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는 히메네스의 결정적인 슈팅을 여러 차례 선방하며 후방 빌드업의 출발점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공격 전개 문제점과 멕시코의 수비 전략 이번 경기에서 가장 뼈아팠던 점은 공격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상대의 공간을 봉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멕시코는 5백, 5백 수비를 유지하며 라인을 단단히 형성했고 우리 윙백 서령우와 김문환의 공격 기회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멕시코의 강한 중원 압박과 오프사이드 트랩도 우리 공격을 제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우리 팀은 무려 6차례나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으며 뒷공간 침투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공격 패턴은 체코전과 거의 동일한 반복으로 뒷공간 침투를 노리는 단일 루트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황인범과 이강인 두 미드필더가 볼을 받아 경기를 풀어가려 했으나 이 두 선수 외에는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격 전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황인범은 센터백 옆까지 내려와 볼을 받으며 전진을 시도했고
이강인 역시 측면에 가까이 내려와 경기를 풀어나갔지만 멕시코의 강력한 압박과 빡빡한 수비 라인 앞에서 전진 동력이 제한됐습니다. 이로 인해 골키퍼 김승규의 롱킥 비중이 크게 늘어났는데 지난 경기 대비 롱패스가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멕시코의 촘촘한 수비 앞에서 효율성은 떨어졌습니다. 손흥민의 부진과 공격 다양성 부재.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피지컬과 개인 기량 면에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였으나 상대의 강한 압박과 좁은 공간에 고립되면서 힘이 제한됐습니다. 그는 등지고 플레이하거나 버티는 유형의 공격수가 아니기에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위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하프타임 전 멕시코가 라인을 높여 뒷공간이 열렸을 때는 공격 찬스가 있었지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 라인을 내리면서 손흥민의 공간이 크게 줄어든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개인 기록상 드리블 성공률과 경합 성공률은 모두 100%를 기록하는 등 기량은 뛰어났지만 공간과 지원 부족으로 효과적인 공격 전개가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을 윙 포지션이나 다른 역할로 변환하여 공격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후반전 경기 흐름과 교체 카드 평가. 후반전 들어 경기는 더욱 팽팽하게 전개되다가 우리 팀의 실수로 분위기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표팀은 공격 숫자를 늘리며 라인을 올리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멕시코는 라인을 내리지 않고 간격을 유지하며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지속했습니다. 무리한 라인 상승은 오히려 위험한 전략이 되었고 공격의 방향성과 조직력이 부족해 답답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을 일찍 교체한 결정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의 교체 이후 멕시코는 더욱 편하게 전방 압박을 강화했고 우리 후방에서 중원으로의 볼 연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공격 숫자는 많았지만 효과적인 공격 전개가 부재해 기회 창출이 제한됐습니다. 윙백 서령우와 김문환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공격 기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령우는 찬스를 만드는 장면도 있었지만 마무리에 실패했고 공격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 엄지성과 양현준을 투입해 공격 옵션을 강화했습니다. 황희찬, 오영규, 이강인, 황인범 등 공격 숫자를 대폭 늘려 약 6명에 가까운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는 형태를 만들었고 양현준이 만든 찬스를 조교성이 마무리하는 패턴은 체코전 역전골과 유사한 위협적인 장면을 다수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조교성과 오영규 투톱카드는 울산 시절부터 홍명보 감독이 즐겨 사용해온 전술로 제공권이 강하지 않은 멕시코 수비를 상대로 공중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입니다. 이강인의 크로스에 이은 조교성 헤딩은 이번 월드컵에서 중요한 공격 루트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도 빈번히 활용해야 할 전술입니다. 종합평가 및 조별리그 전망.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이번 경기에서도 롱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공격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효과적인 공격 루트가 부족했고 전방 공격수들에게 안정적으로 볼을 공급하지 못해 위협적인 득점 기회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수비 조직력은 크게 나쁘지 않았으나 골키퍼의 결정적 실수로 인한 실점이 경기 결과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공격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 1위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멕시코에게 패배함으로써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 원칙에 따라 멕시코가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 3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남아공전에서 반드시 승점을 따낸다면 조 2위 확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체코와 멕시코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남아공전 승점 확보만으로도 조 2위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조 2위 자리는 결코 나쁜 위치가 아닙니다. 조 1위가 되면 이후 토너먼트에서 코트디부아르, 스코틀랜드, 에콰도르, 스웨덴, 일본, 노르웨이, 세네갈, 우루과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강호들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날 확률이 큽니다. 반면 조 2위로 진출하면 스위스, 캐나다, 카타르, 보스니아 등 상대적으로 피파 랭킹이 높지 않은 팀들과 만날 가능성이 커 비교적 유리한 대진표가 예상됩니다. 물론 스위스는 강팀이지만 캐나다, 카타르, 보스니아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대들입니다. 특히 A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면 경기가 미국 라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라는 미국 내 최대 한인 거주 지역 중 하나로 약 33만 명의 한인 인구가 거주의 경기가 마치 홈경기처럼 뜨거운 응원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선수들에게 큰 심리적 힘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소파이 스타디움이 동구조 경기장으로 더위나 기후 변수의 영향을 덜 받는 환경이라는 점도 체력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3위 진출 시 불리한 점과 최선의 전략.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로 3위로 조별리그를 마감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고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3위 진출 시 토너먼트 1위 팀과 맞서야 하는데 1위 팀은 대체로 대회 강력 우승 후보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 내 보스턴, 시애틀 등 서부 지역으로 먼 장거리 이동이 예상되어 선수들의 체력과 컨디션 관리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시차 적응 문제는 경기력 저하로 직결될 위험이 큽니다. 현재 2조에는 독일과 코트디부아르가 1위 후보로 꼽히는데 독일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한 전력이 있어 더욱 경계해야 할 상대입니다. 코트디부아르 역시 지난 3월 경기에서 0대3으로 대패한 아픈 기억이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지조 역시 베이징 팀이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어 3위 진출 시 맞닥뜨릴 상대들은 전력과 경험 면에서 매우 까다로운 팀들입니다. 따라서 3위 진출은 장거리 이동과 강력한 상대, 불리한 일정으로 인해 최악의 조건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우리 대표팀의 최우선 목표는 남아공과의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 2위 이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곧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승점 3점을 따내야 합니다. 향후 과제와 기대. 오늘 경기 패배가 특히 아쉬운 이유는 우리가 기대했던 플레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팀 하길에 감독의 실리적인 수비 전략에 어느 정도 대비했음에도 공격 전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상대가 수비 위주로 나올 경우 득점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표팀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큰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연스의 기용이 이번 경기에서 아쉽게 미뤄졌는데 그는 그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공격에서도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앞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그를 활용해 공격진의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인사. 오늘 경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전문적인 축구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끝까지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기원하며 모든 축구팬 여러분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